올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 사상 최대라 불려도 될 정도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달라지는 강력한 규제 사항들과 또 그 때문인지 새로운 규제에 관한 내용도 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올해 부동산 정책을 좀 정리하고 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일단 네. 회장님 6.17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규제 지역의 확대, 네. 그리고 또 갭 투자 방지 및 재건축 관련 사항 강화, 네. 또 법인 투기 수요의 근절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집값 오름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예, 사실 뭐 올해 4월이나 5월에 어떤 그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사실 기록했어요. 올 초에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이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뭐 이 경기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나름대로 이 전국의 집값도 이제 6월 달 되니까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갭 투자라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의 문턱을 많이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서울의 그 강남 3구를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이런 어떤 세율 인상을 제외한 모든 방안들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사야 되겠다라는 막차 수요, 그냥 추격 매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17 대책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그렇죠.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요인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후에 나온 그 710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요. 네. 이것도 이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한 또 대책, 이것도 또 마련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회장님. 정부에서 이제 6.17 대책을 발표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바로 한 달 후에 7월 10일 날 이제 세금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부세와 취득세 세율을 각각 우리가 6, 7%씩 인상하는 정책들을 폈어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기성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서 2년 미만의 그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1년 미만은 현행 이제 40%에서 70%.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을 60%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올려서 보유하지도 말고,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양도금지라는 세금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다가 이게 이제 이 초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 상승장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된 거죠. 아니, 규제를 6.17부터 7.10까지 딱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좀 부동산 좀 안정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낼 때마다 자꾸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회장님?
결국 뭐냐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의 변수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예, 그렇죠.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외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금리 정책 기조 지금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들이 사실 많이 풍부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21년에도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똑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 매번 아까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매번 이렇게 공급 문제가 왜 이렇게 매번 나올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필요한 양을 서울의 10만 가구 1년에 전국에 보통 약 한 30만 가구로 추정을 해요. 공급량이 부족한 공급량이요? 예.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모아서 주거 환경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신규로 진입하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의 수요를 추정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회장님. 우리가 이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집값이 내년에 또 계속 오르는 아니 이러다가 서진영 회장님 제가 이 질문은 우리 서 회장님께 질문한 적이 없죠. 이러다가 일본처럼 무슨 버블 붕괴 같은 거 안 오겠죠?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택 대출이 예전에 90%였어요. 90%? 예.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집이 1억짜리면 90%의 대출을 받아서 10%의 자금만 갖고 부동산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 말고 뭐 빌라라든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90% 대출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90% 대출이 우리나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뭐 LTV라든가 DTI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60%,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10% 하락하더라도 우리 이제 버블의 붕괴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버블 붕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대출 기조를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갭 투자가 보통 이제 전세금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전세금이 보통 우리가 이제 70-80% 정도 되거든요. 매매가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우리가 20-30% 떨어질 일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여건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집값이 또 오를 것이다. 예. 이거 참 벌써부터 걱정도 되고 뭐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제발 좀 내년에는 좋은 소식들로만 좀 부동산 뉴스가 가득 차기를 좀 기대하게 됩니다. 예. 자, 회장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또 저희는 내년에 뵈야겠네요, 회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장님.
예, 네, 예.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